오징어 게임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게임을 했다가 아마 기억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숨바꼭질 끝나고 사람 죽는 거 알고 나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한 표 차이로 게임이 무산돼서 다 돌아갑니다. 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 퍼센테이지가 그 드라마상에서 90 몇 %라고 나와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보니 바깥에도 지옥이고 여기도 지옥인데 여긴 기회라도 있잖아. 저는 이게 딱 한국 사회 아닌가. 지금 누구도 기댈 수 없고 남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고. 인성모와 아웃플루언서 콜라보로 진행되어지는 인터뷰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길에서 성서를 만나다의 저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 편은 목광수 교수님입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목광수라고 합니다. 네, 철학을 전공하신 계기가 어떤 게 있었고 이 최계봉 교수님 철학 전공하시면서 갈등을 겪으셨던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제가 철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는데 뭐 저희 집도 놀랬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2번 낙방했거든요.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됐는데 삼수하면서 이성적 자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좀 찾아보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성적인 사고를 좀 해보자 뭐 이런 계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철학을 이제 전공으로 택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갈등이 있었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갈등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가 철학을 하면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갈등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하는데 왜 나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 도와주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땐 이리로 가지 마, 절로 가,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는 길이 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뭐 조종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뭐 나는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문제들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학이란 전공 자체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 철학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doing philosophy.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묻고 따져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걸 저희가 그럼요. 싫어하죠.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참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요. 교회에서도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등부 교사를 할 때 담당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질문했더니 나중에 그분이 한 6개월 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대학생이 이런 질문 던져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걸 처음 들었다. 그땐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철학과를 이제 삼수하면서 우연히 결정했다 생각을 했는데 뭐 저한테 좀 그런 기질이 있지 않았었던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잘 맞으셔야 되는데 왜 갈등이 없으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철학을 공부하면은 저랑 맞았어야 되는데 네. 철학이 너무 어려웠고 또 철학을 한다는 것이 제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고민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계속? 제 주변에서는 철학이랑 신앙을 놓고 양자택일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자택일함은 철학적 사고에 내가 더 심취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앙하고는 내가 같이 갈 수 없다 이 두 길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전도했더니 동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형, 내가 형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면 난 철학을 버려야 돼. 나는 철학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철학을 제대로 못해서 신앙과 철학을 같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철학을 공부하면은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아까 들었던 것처럼 내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랑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결정하셨다는 요거랑 양립되기 어렵다는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질문에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럼 이걸 어떤 계기도 있으실 테고 어떤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 저는 뭐 사실은 책에도 썼지만 저 또래 남자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고민이 안 풀리면 어디로 갑니까? 군대로 가시죠. 군대 가죠. 군대로 갔죠. 어차피 가야 될 군대니까. 그래서 저는 1학년 마치고 사실 그 고민과 갈등이 결정이었을 때 군대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군대가 예상의 저에게 해결책을 근데 해결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사고로 열어줬던 장소가 돼버렸어요. 너무 엉뚱한데 왜냐면 거기는 사고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서도 저는 뭐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고참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한참 지나서인데 네. 제발 왜라고 묻지 말아라.
너는 항상 뭘 하라고 하면 왜요? 라는 질문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우리도 모른다. 예, 군대. 그러니까 저는 철학과에 있으면서는 철학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철학적 사고 능력도 떨어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음을 던지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은 있었나 봐요. 제가 군 생활을 제 개인적으로 꼬였다고 생각하는 수색병, 매복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수색대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내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구심을 대학 1년 내내 하고 버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이랬더니 벌을 주나 보다 생각을 했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신비?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계기는 제가 첫 수색을 들어간 날이었는데 수색을 들어가면 한 4시간, 5시간 동안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 루트에서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몇 킬로를 걸어서 이렇게 수색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 수색팀이 길을 잃었어요. 나중에 제가 군생활 끝날 때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처음 수색을 들어간 이등병이 길을 잃어서 지금 긴장 상태에 놓인 거죠, 팀은. 그러면서 이제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근데 그때 떠오른 첫 생각이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나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다음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엉뚱하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근데 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느낌이 들면서 저희 팀은 고생해서 나왔어요. 뭐 다들 안심하고 나왔다라는 걸로 잊었겠지만 저는 그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내가 이 하나님이냐 이성이냐를 가지고 결정론이냐 자유의지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마치 연극 배우처럼 마음껏 조종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성적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하신다면 이 고민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양자택일을 할 게 아니라 결판이 날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생활 태도가 좀 바뀌고 오히려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가게 되는 걸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철학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 또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 뭐 이런 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그 아주 미묘한 기로 안에서 내 판단과 이성적 판단 너머에서의 어떤 실존에 대한 것들과 맞닥뜨리는 시간이 시작되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후에 공부를 해보니까 뭐 책에도 썼지만은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렇고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은 이성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라는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 같아요. 철학과 다닌다고 하면 교회나 이런 데서 다들 이상한 놈 왔다 또 이상한 질문 할 것 같다 불안들 하시는데 사실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교회 내에서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철학적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칸트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잡아줌으로써 우리가 무리하게 알 수 없는 범위까지 이성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오히려 이성이 알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자유롭게 그 안에서 또 해보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자유함이 좀 생겼고 이렇게 만약에 해본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 결정되어 있느냐 내 인생이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조종하시는 거냐 자유냐 이 중에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계획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여전히 또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게 하신다는 뭐 그런 생각들은 같이 갈 수 있어서 칸트가 좀 보여주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철학자들을 공부할 때도 이 철학자도 아마 이런 문제에서 여기까지 가고 이 뒤는 열어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재미를 좀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철학의 역할과 한계를 느끼면서 진짜 철학을 하실 수 있게 된 거네요. 뭐 이걸 제가 철학을 했다고 말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이성적 사고를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주는 유익함들도 있고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재밌게 해주셨어요. 교수님 이제 전공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표현인데 정치 철학이라는 거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예. 이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도 좀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저를 이제 전공이 뭐냐고 물으면 네. 그냥 윤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아까도 맨 처음에 윤리학을 가르친다고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실은
한 개인이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자기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을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거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윤리, 사회윤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정치 철학을 저는 이 사회윤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뭐 권력의 구조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자유와 평등이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인데 또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윤리학자로 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이란 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은 한 개인이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동체적인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물음들에 대한 탐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주 쉽게 예. 성경의 어떤 사건 하나를 정치 철학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 떠오르는 사사기가 떠오르는데요. 사사기의 이제 특징적인 게 자기 소견대로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회 구조가 또 사회 시스템 공동체가 어떠한 질서 잡혀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바람직하게 나가지 않는다면은 각자가 각자 도생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자기 마음껏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게 되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마구 넘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떤 심성이라든지 도덕감을 잘 발휘해서 체계를 잘 갖춰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철학을 보는 눈이기도 한데요. 인간 안에 어떤 바람직함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윤리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거가 언제 발휘되냐면 사회 구조가 이를 잘 뒷받쳐 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사는데 이게 나에게 완전 손해예요, 항상. 그러면 과연 윤리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한 번, 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계속은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가 내가 윤리적으로 살면 이득도 되고요.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요.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고 뿌듯해요.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근대 철학자든지 뭐 특히 홉스의 리바이어라든지 정치 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그 연약함, 쉽게 사회 구조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 사회를 잘 구성하고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연약함을 서로 이겨나가면서 바람직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연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사사기 얘기 같이 왕이 없으니까 거기가 소견들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 철학적 가치가 체계화되지 않았으니까 각자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 엉망진창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깊게 안 해본 건데 질문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 제도와 공동체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어줘야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그렇죠. 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개인이 아무리 윤리적인 성품이 강해도요. 제도가 뒷받침 안 되면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도가 잘 뒷받침이 되면 물론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 성품이 악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들이 인간한테 남아있다면 이 제도 안에서 또 이것들이 잘 길러지면 이 길르는 작업도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개인 윤리적인 측면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치 철학적인 주제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쪽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얘기한 대로 이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의 그 비판과 경고들은 오늘 교수님 전공으로 표현하면 정치 철학이 무너진 정치적인 부재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박국을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서 또 정의, 공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저스티스 논의가 나오는 것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철학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저스티스 논의도 사실은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 성경 구절 인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자들이 봤던 시대적인 문제들과 정치 철학적인 주제들이어서 저는 긴밀한 거라고 보셨던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교수님 이 신앙과 학문 이것들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수님께 영향을 가장 많이 줬던 분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책에도 잠깐 썼긴 했는데 네. 롤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존 롤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저에게 아마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은 참 이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순간에
저는 못 봤던 것들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물론 이거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롤즈라고 하는 철학자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 책도 그분 책이 아니었고요. 마이클 왈저라고 하는 다른 정치 철학자가 롤즈를 언급한 구절을 읽다가 왈저보다 저는 롤즈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더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렇게 공부한 지 한 20, 30년 지나서 다시 이제 롤즈라고 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되면서 내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네? 라고 하고 보니까 대학원 결정할 때도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때 잘 몰랐어요. 그때는 단지 그냥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생각만 했었는데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인데요. 그 사람 평생 정의론만 연구를 했습니다. 다니엘 주제를 공부한 유일한 학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어서 아마 그 사람의 실제 관심은 아까 제 구분법으로 하면은 개인의 윤리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박사학위 논문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후에 저작인 정의론은 제도였고 그래서 이분은 제가 개인 인터뷰를 읽어본 글에 따르면 그 책이 끝나고 나면 정의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려고 했대요. 개인 윤리로. 근데 정의론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이 책에 대한 디펜스도 해야 되고 오해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평생 연구하게 됐다 이러시는데 저는 그분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있던 어떤 관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의 윤리적인 삶도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도 중요하다는 요 균형 감각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정의론 읽어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괜찮을까요? 벽돌책이죠 이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정의론을 연구한다고 하면요. 네. 또 연구에 다 이래요. 친숙한 개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때 정의론, 롤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나고 한 20, 30년 있다 다시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쳤다 했잖아요. 저는 유학 가서 박사과정 때 롤즈를 다시 봤습니다. 진짜 우연한 기회에 어느 저서를 읽는데 각주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롤즈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처구니 없다. 근데 저는 롤즈 정의론을 그래도 몇 번 읽은 학자인데 그 당시 연구자로서 대학원생인데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롤즈한테? 아무리 벽돌책이어도 내가 그걸 모를 수 있나? 또 충격을 받고 찾아서 읽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롤즈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말을 해요. 그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래요. 근데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롤즈 정의론에 정말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걸 못 봤구나. 그래서 저는 정의론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특히 고전 그러면 제목만 하는 책이잖아요. 롤즈 정의론도 마찬가지다. 정의론을 정말 다시 읽고 싶다면 3부라고 할 수 있는 뒷부분에 자존감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3부 그다음에 잘 알고 있는 뭐 정의 원칙 무지의 베일 이런 많이 들으신 얘기들이 있을 텐데 정의론 1부를 읽고 다시 2부를 읽는 3, 1, 2의 순서로 읽어라 라고 제가 이제 강연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롤즈가 써놨어요. 서문에다가 71년 그 자기 책 서문에 1부만 읽으면 이해는 할 수 있다. 근데 3부를 안 읽으면 오해할 수 있다. 2부를 읽으면 더 생생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생생히 하는 건 좀 못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의론이라는 책이 정말 개인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자존감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삶, 인간이 갖춰야 될 어떤 덕성, 품성 상태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존감 논의는 꼭 좀 이해하면 좋겠다. 롤즈가 말한 자존감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읽고 정의론을 읽으시면 훨씬 롤즈 정의론이 풍요로워질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 도전을 한번 저희가 해봐도 좋겠네요. 이 공동 질문으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전문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의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좀 어떻게 진단하시고 좀 큰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리학자이자 정치적 철학자로 이제 본다면은 우리 사회가 안타깝죠. 도대체 우리 사회에
사회 협력이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있나? 각자 도생 아닌가? 저는 이제 2021년에 처음 제 책을 쓸 때에 그 같은 달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그 유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유행했을까? 너무 현실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게임을 했다가 아마 기억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숨바꼭질 끝나고 사람 죽는 거 알고 나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한 표 차이로 게임이 무산돼서 다 돌아갑니다. 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온 퍼센테이지가 그 드라마상에서 90 몇 %라고 나와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보니 바깥에도 지옥이고 여기도 지옥인데 여긴 기회라도 있잖아. 저는 이게 딱 한국 사회 아닌가 지금? 지금 누구도 기댈 수 없고 남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전공으로 이야기하면 윤리학의 윤리가 무너졌고 정치 철학의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 아닌가? 전 이런 좀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마 인간들 모두가 다 피폐해지지 않을까. 정말 지옥의 삶이 되지 않을까 여기가. 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윤리학 교수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도 키워주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봐라. 계속 쫓아다니지만 말고 멀리 두고 한번 다시 봐라. 뭐가 나의 진정한 행복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걸 지식으로 아는 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좀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샘플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결정하려다가 네. 이러면 손해야. 누가 이렇게 살아? 라고 했을 때 저기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이거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 아닌가? 과연 세속적인 가치에 욕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중물로서 정말 윤리적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지긴 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두에게 있다면 자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윤리적 삶을 살아보고 또 이게 제도화될 수 있다면 이게 더 지속 가능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실은 굉장히 암울한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 유일한 희망은 아마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윤리적 삶의 확산이 아닐까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한 공동체적인 모델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아닌 다른 것들도 윤리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있었으면 더 좋겠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이 기독교 공동체이기도 하고 이익보다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쪽 아닐까 싶어서 윤리적 삶을 이제 마중물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어떤 우리가 내 내면의 문제에만 골몰하거나 또 마냥 사회를 바라보면서 비판적으로만 바라본 것에서 회의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 너머에서의 어떤 대안을 고민해 나갈 그런 지혜도 좀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오늘 고맙습니다.